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의 풍문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억울한 스캔들에 휘말려 눈물 흘린 스타들.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대공개. 저 아니에요. 터프한 캐릭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스타는. 기사만 나오면 악플로 도배되는 배우 성현아의 안타까운 사연 전격 공개. 지금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인데요. 많은 스타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풍문달 중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가 있죠. 우리 홍석천 씨. 그냥 재미 삼아서 조금씩 컨텐츠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갈 때 여행 팁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꿀팁이다. 워낙에 이제 방콕이나 태국은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행에 굉장히 큰 도움 된다고. 또 한 분 있죠. 우리 슬리피 씨. 슬리피 씨. 네, 반갑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슬리피입니다. 네. 사실은 전 국민의 고민이잖아요. 음. 나 유튜브 뭐 할까? 전 국민의 고민인데 요즘에. 저도 저가 컨텐츠를 이제 생각했을 때 강아지를 하면 네. 훨씬 나보단 잘 되지 않을까. 전 1억천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안 되죠. 폭망이죠. 요즘에 안 되다 보니까 악플러들에게 나를 디스해달라고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욕먹어도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리피 디스 랩 대회를 열라고요. 어차피 악플을 달 거 랩으로 해. 지금 악플도 달기 싫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도 거의 한 8개월 됐죠. 네. 야. 구독자는 2만인데 조회수가 뭐 100건 이렇게 나옵니다. 300. 300. 요즘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최근에 이 활동이 뜸했던 이분이 1인 크리에이터로 복귀를 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기사만 나오면 사람들이 사고 친 줄 알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얘기죠? 바로 배우 성현아 씨입니다. 네. 성현아 씨 하면 1994년 미스 코리아 미 출신인데요. 이후에 영화 드라마에서 정행무진 활약을 하면서 배우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한 편이거든요. 네. 히트작을 보더라도 허준, 보고 또 보고 둘 다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로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현아 씨 하면 뭐 정확한 딕션, 카랑카랑한 발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예능에 나온 모습 보고 참 반가웠는데 자신의 기사에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다고 이제 그런 뭐 고충을 토로를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심할 경우에는 악플이 4,000개까지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쏟아지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가족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네. 대체 어떤 악플들이 달리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지요? 그 다른 거는 그 심한 거는 네. 아예 여기 입에 담을 수가 안 되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그나마 약한 게 이제 TV에서 좀 안 봤으면 보기 싫다 이런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러게요. 왜 성현아 씨가 유독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된 걸까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뭐 스캔들이 많았다는 것이 악플이 달려야 될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성현아 씨만 하더라도 뭐 큰 사건들이 벌써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을 저질렀던 일도 분명히 좀 있었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악플이 좀 달리는 뭐 측면도 좀 있죠. 슬리피 씨도 뭐 악플에 좀 익숙해지셨어요? 어떠세요? 악플이라는 게 보통 이 힘든 사람들한테는 안 달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막 군프로 할 때 워낙 힘들어 보일 때는 진짜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응원한다, 뭐 힘들어 보인다. 뭐 맞아. 그러다가. 막 울고 이러니까. 맞아.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스웩 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슬리피 씨 살 좀 쪄요. 살 쪘는데 살 왜 찌워? 살을 왜 이렇게 찌웠냐? 저게 찐 거냐?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근데 뭐 대처법은 항상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던 최악이다. 그때를. 연수 씨 같은 경우는 연수 씨. 약간 이렇게 남편이 연하인가?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악플 많이 할 것 같아. 할매를 데리고 산다고 하고 저희 신랑한테 뭐 애가 불쌍하다 뭐. 그리고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일라이야 내가 널 알아. 너 뭐 어디역 버거땡에 너 여자친구랑 자주 왔잖아. 너 걔랑 결혼했어야 돼. 너 걔랑 결혼했어야 돼. 근데 그게 쌍수 전에 저예요. 네, 저희 집 앞에 이제 그거였는데. 어려운 거 밝히네요. 죄송한데 왜 자학 개그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하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반말로 그렇게 쓰시면 저도 댓글 똑같이 쓰죠. 작성자야 그거 나야. 그렇지. 제가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아주 건강한 대처법인데요. 너무 좋네요. 일단 성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네, 사실 성현아 씨를 만나보면은 굉장히 성격 털털하고 좋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 악플 때문에 좀 힘든 거 얘기하시더라고.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플이 왜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성현아 씨가 좀 여배우로서는 약간 굵직한 스캔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2002년도에 누드 화보를 한번 이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그 누드 화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낼 때였어요. 근데 그 성현아 씨가 누드 화보 냈던 게 요즘에 또 다시 막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연예계의 어떤 광풍 같은 트렌드가 맞아요. 한 번씩 불어닥치는데 그 당시에 약간 여자 연예인 정도, 특히 이제 몸매가 좀 뛰어난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이런 섭외가 정말 많이 파격적인 파격적인 조건으로 섭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성현아 씨였는데 사실 성현아 씨가 화보를 찍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는 미스코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몇 편 했던 여배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결정이. 사실 성현아 씨는 누드 화보 제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니 이거 갈 때까지 가라는 거냐 라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현아 씨가 누드 화보를 찍으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제시한 금액이 무려 5억이에요. 사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아파트 두 채죠. 그렇죠. 근데 이 지금도 금액- 5억 센데. 네, 근데 이 금액이 정말 세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희선 씨는 늘 톱자리를 지켰던 배우잖아요. 근데 김희선 씨가 그 법적 분쟁으로 무산됐었던 김희선 씨의 누드집 모델료가 1억. 5배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그 당시 지금 환산을 해봐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누드 화보가 성현아 씨에게는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그 성현아 씨의 누드가 담긴 화보가 한 150장 정도 공개된다고 릴리즈가 되니까 그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폭주하면서 급기야 다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현아 씨는 누드 화보를 찍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후에 연예계 활동을 잘 이어오나 싶었는데 2017년에 성현아 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다름 아닌 그 남편의 사망 소식이에요. 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정황상 경찰은 자살로 최종 그 결론을 내렸고요. 당시 남편은요 16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하지만 결국 이런 소식을 듣고선 성현아 씨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비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참 힘든 일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아 씨에게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그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2002년에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성현아 씨가 경찰 조사에서 왜 마약을 손댔냐라고 묻는 질문에 작품 출연 제의가 뜸해지니까 좀 불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슬럼프 기간에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손대게 됐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은 이제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타 중에서 억울하게 마약 투약 의심을 받은 분도 있다고요? 네, 1998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를 해서 올해죠.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을 통해서 관객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은 배우예요.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 신하균 씨가 그런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시작이 있습니까? 근데 신하균 씨가 이런 전혀 이런 얘기 반듯한 이미지와 너무 반전되는 소식이죠. 네네. 그런데 신하균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도에 희로뽕 밀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라오케 직원 조 씨가 일면식도 없던 신하균 씨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터넷에서는 소문이 나왔구나. 그냥 아주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하균 씨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억울했겠다.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런 일면식도 거가 없는데. 일면식도 선덕지라도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관계나? 검찰에 있는 동생들이 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약 수사하는 어떤 수사 과정,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어느 누가 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가명시켜주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어디서 들은 이런 정보들 그냥 막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유명인이 있다,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너무 큰 건수기 때문에 네, 당시에 신하균 씨 애꿎은 말 한마디 때문에 3차까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연하죠. 그때 신하균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데뷔 이래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안면이 없는 연예인 이름을 대기도 한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제 주변을 탐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마약 수사대에 직접 먼저 연락하고 가서 똑같이 따졌죠. 그리고 검사해라. 그거 가만히 있다 무슨 봉변이에요?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고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네. 그럼 누군가가 홍석천 씨 이름을 얘기했다?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쟤 분명히 뭔가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약 얘기 나올 때마다 홍석천 씨랑 똑같이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억울했던 분이 표준엽 씨. 그냥 클럽에서 디제잉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계 마약 사건 만나면 무조건 찾아와가지고서는 털을 뭉청뭉청 가져가는. 아니 그리고 네. 그 홍석천 씨나 구진엽 씨는 여기를 밀었잖아요. 어디를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고생하셨습니다. 예, 검사 받는데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예.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것처럼 구준엽 씨는 그때 자진 기자회견을 했던 거예요.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마약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도 구준엽 씨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홍석천 씨도 직접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저도 갔잖아요, 저도. 맞아요. 왜? 슬리피 씨도? 저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상대방이 마약 단속반을 불렀죠. 마약한 것 같다고 막 슬리피 얘기를 했나 마약한 봐요. 거 그 녀석 눈이 이상하다. 아니 슬리피는 가끔 저도 보면 눈이 이상한가요? 약간 타고난 얼굴이 약간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신은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스타가 또 있다고요. 네. 사물을 묻히기 싫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최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서울 남부지법은요 최민수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보겠다라면서 더 이상 나에게 똥물을 묻히긴 싫다라고 굉장히 또 강경 발언을 한 겁니다. 최민수 씨가 그런 선고를 받은 이유는요. 지난해 9월 17일 서울시 여의도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 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앞서가서 급 정거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차량과 부딪히면서 수백만 원의 실비가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또 이 여성 운전자는 당시 최민수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까지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최민수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안 켜고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에 약간 쓸림 느낌이 났다. 상대 차량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걸 봐서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가길래 세우려고 경적을 울리고 쫓아갔고 그 차 앞에 본인의 차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시 블랙박스가 없었나요? 그걸 보면 CCTV를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에 따르면 최민수 씨 차량의 이 블랙박스 선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상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리꾼들 반응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제출 안 한 거 아니냐 막 처음에 이런 글들이 그래서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달렸었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을 했는데 하필 그 영상이 좀 훼손이 돼서 복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는 억울하다. 이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민수 씨는 왜 본인 차 블랙박스를 그럼 연결을 안 하고 손이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여의도는요. CCTV 많잖아요. CCTV가 건물마다 그리고 가게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주 그 현장인 사람처럼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상황은 충분히 판단이 됐을 것이고 그것들이 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민수 씨의 음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최민수 씨가 이제 그 시종일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을 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돌연 12일에 항소장을 제출을 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놀라게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억울한가 봐요. 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11일에 재판부에서 최민수 씨에게 내린 형량이 가볍다고요. 검찰이 먼저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그렇죠. 이 경우에 최민수 씨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는 주어진 거를 달게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오히려 자기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기 역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최민수 씨가 예전에 억울한 일을 겪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노인분을 폭행했다는 보도 때문에 연예계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8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최민수 씨가 당시에 이태원 도로에서 70대 노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다음에 또 이 노인을 차 보닛에 매단 채 달리고 흉기를 사용해서 위협했다. 아마 많이들 이 뉴스 기억하실 텐데 그 목격자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최민수 씨가 질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흉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했다고요? 제가 아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요. 워낙에 이제 터프가이 이미지고 마초 계열의 남성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세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평소에 등산도 좋아하셔서 그 차가 약간 집차예요. 그래서 집차에 이렇게 등산용품 같은 거 장비들이 이렇게 장식용으로도 돼 있고 이런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흉기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안 좋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내분 광준 씨는 심정이 어땠을까? 남편분들이 사고를 치면 어떠세요? 제가 왜 지은수 씨한테 했을 때보다 배우자가 뭔가 잘못을 하면 슬픔이 더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건 아마 2분이 계셨을 때 이미 많이 꿇으셨거나 많이 용서를 비셨을 거예요. 전부터 해왔다 이 것들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셨을 때는 아마 다짐과 이제 내가 다신 안 그러겠다라는 걸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확실히 약속을 할게 이런 거였던 거 아닐까. 공표의 의미로. 네네네. 아니 근데 정말 사실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항상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약간 이게 진짜 내 남편이 잘못을 한 건가? 이렇게 좀 의심이 갔을 때도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믿어줘야 되고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강준 씨는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본인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억울한 면이 안 풀렸으면 방송을 아예 접고 산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최민수 씨가 이제 산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남편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최민수 씨의 눈빛이 이랬다고 해요. 날 배신하지 않을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강주은 씨가 최민수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까불지 말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네, 후에 최민수 씨 노인 폭행 사건의 진실 밝혀졌습니다. 좀 뒤늦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당시에 노인분이 운영했던 그 식당 앞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차를 구청 직원이 견인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나와서 그 구청 직원을 막아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리에서 이제 교통체증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던 최민수 씨가 그 노인분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걸로 보여서 가서 구청 직원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민수 씨는 직접 그 노인분을 찾아가서 또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흉기 위협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엮이기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음주와 폭행 스캔들인데요.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서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스타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다기해였던 지난 2017년 새해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을 겪은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태곤 씨. 이태곤 씨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예전에 올드보이 유지태 씨의 그 요가 자세를 패러디했던 CF가 있었어요. 그게 이태곤 씨였거든요. 그 광고로 빵 뜬 다음에 드라마 하늘이시여 거기에서 부항모로 출연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연개소문 그리고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예능에서 낚시마니아로 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큼 인지도를 잘 쌓아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최초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태곤이 혼자 술을 먹던 중 남성들과 시비를 걸린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됐었죠. 그 당시 기사를 봤을 때 이태곤 입건이라고 하니까 이미 경찰에 연행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송에서 좀 이미지 자체가 막 마초적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혹시 욱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입건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태곤 씨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갔구나. 그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만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속사에서는요, 입건됐다는 건 오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태곤 씨 측이 밝힌 전말은 이랬는데요. 일단 이 이태곤 씨가 치킨집 앞에 나와서 있는데 A, B 두 남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해서 예상 받아줬다는 거죠. 근데 가려는 이태곤 씨를 받고 불쾌한 언행을 하기에 이태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예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했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 거죠. 그 주먹이 결국 이태곤 씨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맞고 코뼈까지 맞으시고 세게 맞아요. 아니 뭐 보통의 연예인 분들은 또 이제 좀 연예계에서 좀 운동계를 한다는 분들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술자리에서 약간 너무 의도적으로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노래해봐라, 가수들에게 연기해봐라, 개그맨들에게 웃겨봐라 막 그러는데 대충 이제 계속 뭐 하면 계속 웃겨봐라, 재미없네, 아유 재미 더럽게 없네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몸 좋은 분들한테는 자꾸 한번 붙어보자고 그렇게 시비를 건대요.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저는 이미지가 좀 반대인데 거의 이런 거예요. 일로 와봐. 너무 약해 보여. 와봐. 야, 앉아봐. 한잔하게.
와봐 이런 것도 어떻게 있고. 하세요? 아, 열받지. 아니면 보통 이제 뭐 여자분들이 만약에 많은 분들이 겪어봤겠지만 누구다 슬리피야 슬리피야 누군데 맞아. 아, 들리게 이거 너무 많이 일부러. 듣죠. 슬리피야 누군데 그건 저도 정말 많이 그걸로 시작이죠 이제. 이태곤 씨 사건으로 이제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태곤 씨 말과는 다르게 그 상대방은 좀 얘기가 달라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태곤 씨를 주로 폭행한 사람은 A 씨였는데 이 같이 있던 B 씨가 나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그 진단서와 무릎 상처 사진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실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태곤 씨 체격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건장하거든요. 키도 185cm에 사회체육학과를 나와서 운동도 원래 잘하시고 데뷔 전에는 수영 강사까지 한 분이라 그런 이태곤 씨를 코뼈 부러지게 누군가가 때리고 또 이태곤 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하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조금 그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운동을 잘하고 네. 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남자라고 유명하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대다수 하는 얘기가 맞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반응이었어요. 때리면 때렸지 맞고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예인이란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폭행에 휘말린 게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죠. 그리고 함부로 주먹을 낼 사람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식당에 갔는데 굳이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근데 모자를 벗기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거 너무 싫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해줘야지. 모자 건드면 화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해줘야지. 모자 건드면 화나. 들켰네 그랬어요. 대박. 그거를 속으로는 진짜 진짜 그거는 제가 그게 아니라 이건 말을 못해요.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쵸. 연예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반말하고 뭐 이런지 당연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보면 그들은 TV에서 이 연예인을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근함을 이해해요. 기본적으로 좀 네.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 매체를 통해서 보던 사람이 직접 나와 같은 공간 술집에서 함께 있다. 여기 이제 나는 이제 술까지 한 잔 먹으면서 이성의 끈이 살짝 좀 놓아진 상태.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좀 나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좀 공격적으로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럴 때 이제 제일 현명한 방법은 역시 우리 박수홍 씨의 방법이 제일 뭐 누가 봐도 제일 현명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지만 그게 가장 이제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졌나요? 네. 경찰은 참고인과 목격자 조사 끝에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태곤 씨는 쌍방 폭행이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한 정당 방위의 행위만 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이태곤 씨는 뭐 결과적으로 무혐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태곤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 씨는 무고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이태곤 씨한테 직접 주먹을 날린 A 씨 같은 경우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태곤 씨한테 맞았다면서 그 진단서랑 사진을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찰에서는 그 상처가 이 사건 이전에 있던 상처들이에요. 이 사건과 무관한 허위 증거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폭행에 관한 A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무고 혐의로 넘겨진 B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아니 왜 그럴 수가 있어요 결과가? 무고라면서. 네, 좀 당황스럽죠. 이 경찰 조사랑 재판 결과가 좀 달랐던 거예요. 이 재판에서는 B 씨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게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고 범죄가 그러니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해당 사람을 이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진짜 내가 맞았다고 믿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 법 개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억울하겠다 이거 진짜. 네, 그런데 이태곤 씨 대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태곤 씨의 실제 상해 정도가 너무 심했고 또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폭행 사건 전력이 무려 3차례나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재판부는 재차 적정한 판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최종 무혐의를 받을 때까지 이태곤 씨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심경을 밝히셨나요? 네,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태곤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맞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피를 보고, 자기의 피를 보고, 아, 내가 좀 크게 다쳤다는 건 알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때리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도 어금니 깨물면서 참았다고 하는데 이때 목격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목격담 그 진술을 들어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태곤 씨 앞을 에워싸고 있고 한 분이 막 때리고 있는데 이태곤 씨가 정말 미동도 안 하고 두 손을 아예 내려놓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응을 안 하고 참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 그 이태곤 씨가 속으로는 나도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잡아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심경을 밝히셨나요? 네,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태곤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맞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피를 보고, 자기의 피를 보고, 아, 내가 좀 크게 다쳤다는 건 알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때리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도 어금니 깨물면서 참았다고 하는데 이때 목격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목격담 그 진술을 들어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태곤 씨 앞을 에워싸고 있고 한 분이 막 때리고 있는데 이태곤 씨가 정말 미동도 안 하고 두 손을 아예 내려놓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응을 안 하고 참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 그 이태곤 씨가 속으로는 나도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잡아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치킨집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곤 씨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경찰 불렀어.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정말 참으면서 그냥 공격도 안 하고 이후 그 아주머니가 사건 목격자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은인이죠 이거. 다행이네요. 이태곤 씨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폭행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자꾸 따라오니까 배우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 예기치 못한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은요. 일단 자기가 때렸을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죠. 폭행의 가해자가 되고 상해까지 입히면 활동이 중단되고 현재 진행 중이던 뭐 CF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CF가 중단되면서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고요. 네, 결국 이태곤 씨는요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장기간 코뼈 치료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서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했고 이거에 따른 금전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서 3억 9,9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A씨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 이후에 작품 활동에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또 열받게 왜 그래요 또. 왜냐면은 이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에피소드로 활용을 하면서 수입이 는 거 아니냐. 아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네, 배상액은 이제 3천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3억 9천만 원과 3천만 원은 금액 차이가 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제가 결과가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소송을 제기한 지 지금 벌써 2년째 됐다고 하는데요. 2년째인 올해 4월까지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합의를 못한 상태였고 이태곤 씨는 그 후에 후유장애를 호소하면서 신체 감정까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혹시 다른 스타들은 술자리 사건 사고나 폭행 시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처럼 뭐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이런 현명한 연예인들 말고. 강동원 씨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강동원 씨도 굉장히 애주가인데 강동원 씨한테도 종종 술 먹고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뭐 별 상관없는 지인들한테까지 시비를 걸곤 해서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웃으면서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동원 오빠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그맨 김준호 선배님도 이제 국밥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취객이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는 바람에 얼굴이 국밥에 팍 박힌 거예요. 어머, 너무하다. 아, 이거 정말 화가 날만도 한데 김준호 선배님은 개그 콘서트 그때 유행어를 딱 박으면서 일어나면서 김준호 선배님은 개그 콘서트 그때 유행어를 딱 박으면서 일어나면서 저졌잖냐 짠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대단하다. 저희 이제 경기복 입고 있으면 와서 사진 찍으실 때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허리 여기 딱 들어가 있는 부분에 손을 대시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밑에 골반을 잡으시고 그게 무슨 일부러 그러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경우가 저희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유니폼 입은 이상 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정중하게 손은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막 더 심한 농담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동성한테 당했던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성이 다른 이성한테. 아니 그걸 어필을 못해요? 그 현장에서는? 아 저희가 이제 유니폼 입은 상태에서는 누구한테도 웃지 않는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직업적으로요? 네, 최대한 웃으면서 정중히 거절을 해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러라고 이렇게 벗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치명타. 유니폼으로 인정을 안 해주실 때가 너무 질 낮은 사람들이네요. 화난다. 세상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술을 마시고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주사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경찰에. 어떤 분의 얘기입니까?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줄리엔 강입니다. 줄리엔 강이 캐나다 출신의 배우 겸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에요. 예능으로 처음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뭐 K채널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나 우리 결혼했어요. 네. 이런 거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줄리엔강 씨가 주사 때문에 경찰에 연행이 됐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문제 그날 2014년 9월 18일인데요. 벌건 대낮인 오후 3시에 만취 상태로 이 낮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속옷 차림이었다는 게 되게 웃겼는데 속옷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목이 늘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아래가 좀 약간 타잔 같은. 맞아요. 이 형은 어디서 팔까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런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그 체포된 지점이 줄리엔강 씨가 머물고 있는 자택에서 1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왜 그런 차림으로 대회하고 있었을까? 아니 예능 찍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리엔강이 뭐 사람이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주는 술을 다 먹다 보니까 만취가 된 거예요.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인들과 클럽에 가요. 지인들이 주는 술도 먹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반가우니까 술을 주고 다 받아 먹었대요. 만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귀가할 때 정신을 잃어갖고 막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술을 잘 먹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해요. 물론 주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줄리에강은요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요. 내가 왜 나겠죠, 그랬는지 그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은 또 나오는 게 있죠. 아니 일반적으로 술을 마셔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라고 하니까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일단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는데
국과수 정밀조사에서도 역시 음성 반응이 나와서 마약 혐의는 완전하게 벗어났어요. 이 사건 이후로 줄리엔 강 씨가 술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못 실제로 마시겠네요. 방송에서 술 먹겠느냐 누가 농동처럼 얘기하니까 막 손사래를 치시기도 했고 이게 마약 검사까지 하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때는 술이 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본인도 경각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술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줄리엔 강의 주사가 너무 특이하고 약간 귀여웠어요. 그 술에 취한 줄리엔 강이 인근 가게들과 거리들을 막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치웠다고 해요. 전화요? 저 차리고 의자를 막 차대고 돌려. 어머, 민소매를 입고 너무 착한 그 주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호감됐다는 자기 집이 살았다고 맞습니다. 근데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정리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주사라는 게 어디 지저분한 데 가가지고 정리하고 오하열을 맞추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사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별명이 정리엔강으로. 그래요. 정리행강. 예, 말이 되네요. 예. 줄리엔 씨가 외국에서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신랑도 이제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연예인분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만나는 곳이 세차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이제 세차하고 줄리엔 강도 세차하면서 이제 같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는데 아유 건전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사보다는 습관인 것 같아요. 워낙 깔끔하고 그리고 같이 차를 마시러 가더라도 접시를 항상 이렇게 들고 누나 티? 이러면서 생각이. 네, 이제 저한테 주고 나서 다 먹으면 누나 접시? 이러면서 다 그걸 다 읽어요. 네, 다 정리하고 뭔가 젠틀하다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술에 취해서도 이게 습관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 누구한테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서 옷만 제대로 입었으면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예. 뉴스에서 어떤 남성이 커피숍에 이제 속옷 차림으로 타이를 속옷 차림 핫팬츠. 맞아요. 그렇게 가서 혹시 이런 경우도 노출 요거 처벌 공연 안 돼요. 음란죄나 막 이런 거 혹시 없나요? 굉장히 교묘하게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핫팬츠를 입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 걸릴 수 있는 소리에 굉장히 짧은 노출이 많은 옷을 딱 입고 그런 게 있어? 남자가. 네. 스타들 중에는 본인이 자초해서 스캔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상처로 남고 네.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나요? 억울하게 스캔들에 휘말려서 정말 역대급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이자 배우 강혜정 씨의 남편 타블로 씨인데요. 정말 이분 랩이 정말 실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또 네. 데뷔 초에는 정말 엄티라 같은 이미지였는데 작곡도 잘하고요. 네. 미국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힙합계의 브레인이신데 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시대의 마녀 사냥을 정말 오랫동안 당하고 이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댓글에 악플이 이렇게 달리는 걸 전 자주 봤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타블로는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전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재판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재판을 700일 넘게 했어요. 와. 2년? 이게 제가 역대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한 것 중에 가장 억울한 사례가 뭐냐고 하면 전 이 사례를 꼽고 싶어요. 2010년에 학력 위조 논란이 시작되면서 2013년 1월에 재판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721일 만에 종결이 됐어요. 와. 그 사이 2년 내내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2년. 근데 타블로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력 위조 논란이 나오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 2007년 9월에
신정아 씨를 비롯한 그 학력 위조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연예인 및 유명인사의 학력 위조 사건이 정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나왔단 말이죠. 이런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제 대중들로서는 타블로 씨가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타블로 씨 이름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게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블로 씨는 당시에 닫혀있던 자신의 미니 홈피 게시판에 FAQ 가서 확인하세요라는 글을 올렸었고, 그리고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의 학위 논란을 일축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누리꾼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러다가 거의 이제 별다른 대응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타블로 씨가 2010년 봄쯤에 이제 자신과 가족을 허위 사실로 모욕했다라고 이제 누리꾼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사그러드는 줄 알았죠. 그렇죠. 네, 2010년 5월 11일인데요. 그때 이제 타진요가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던 누리꾼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인 거죠. 근데 이 타진요가 커지니까 이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 논란이 대중적으로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나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막 그 회원수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타블로 씨가 그 스탠퍼드 성적표를 인증을 하기에 이르렀죠. 정말 이상했던 게 그때 타블로 씨가 올렸던 것도 봤고 타진요 카페에서 제기한 의혹도 봤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타블로 씨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캔이라든지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 부분 로고 부분이 원래 진짜 졸업생들이 보여주는 로고 부분은 이렇게 선명한데 타블로가 찍어서 한 거는 너무 중간에가 이렇게 흐리다. 이거는 복사본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근데 그걸 보다 보면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런 게 좀 그런 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까지도 약간 의혹을 가지게끔 이게 정말 약간 광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좀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그때 한참 봤어요. 네, 근데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진요. 거의 사이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계속 그럼요. 네, 그 카페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네, 타블로에 대한. 지금 시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라이브 계속 켜고 그냥 바로 인터뷰하고 방송 다 나가서 다 얘기하면 그렇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굉장히 막 혼재가 좀 돼 있었고 그 초반에 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것은 타블로 씨의 이야기 중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리즈 위더스푼과 같은 과 친구였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CIA의 뭐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마 재미적 요소로 난 타블로 씨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과장을 섞어서 예능에서 이렇게 막 불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와 사실 리즈 위더스푼이랑 다닌 그 연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걸 만약 의혹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회원이 많았을 때는 30만 명까지 있었다고요. 저도 카페에 가입해서 저는 눈팅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 이런 글만 사람들이 살펴봤는데 30명 중에 저 같은 사람 있구나.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그냥 집단적 광기로 변질이 되면 이렇게 무서워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사회를 일시적으로 흔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박탈감이 타블로라는 개인 한 명에게 미운 털이 그냥 모든 화살이 다 갔었던 것 같고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블로 씨는 왜 처음 그렇게 논란이 일어났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답답해. 정말 답답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이거 취재하는 내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광풍처럼 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왜 그리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엄청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M 채널에서요
1시간짜리 다큐 프로로 가서 그 대학 스탠퍼드까지 찾아가서 그 동창들 인터뷰도 막 다 했죠. 다 같이 했죠. 졸업한 맞아요. 인터뷰. 나랑 같이 공부했어요라고 한상들 다 했는데 다 조작이라고 다 주장을 섭외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그냥.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간헐적으로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은요, 이게 하나면은요, 다시 99번의 반박을 합니다. 사실 아니야. 그러다 보면 대중은 아니구나 하는데 근데 왜 그리 반박을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준석 씨라든지 도울 김용욱 선생한테도 학력 위조 의혹이 있었어요. 있었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의혹 제기한 사람한테 바로 저 졸업장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 바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싹 의혹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타블로 씨 같은 경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M 채널과의 이제 다큐를 1시간 찍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미 상당 부분 논란이 꽤 진행된 이후에 다큐가 나왔던 거고 사실 그 초반에는 조금 그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튕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졸업장 찍어서 SNS 올리면 끝 아니에요? 바로 올렸다니까요. 다 올렸습니다. 바로 올렸는데 조작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바로 올리진 않았고 나중에 조작이다.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 방송에서 타블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여권도 공개를 했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 찾아가서 뭐 동창들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남을 가졌고요. 또 스탠포드 교무처장이 즉석에서 출력해서 그 타블로 씨의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타블로 씨가 한국에서 공개했던 성적표랑 일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진유 회원들은 다 모두 조작이다. 근데 다 조작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증명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도 없죠. 밑 빠진 독에 정말 물.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럼요. 예.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학력 인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유 측에서는 인증이 충분치 않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증을 또 요구를 했거든요. 증거가 확실하거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요. 정말 예.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그냥 오늘 여기서 얘기합시다. 예. 제가 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증거가 확실하거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요. 정말 예.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그냥 오늘 여기서 얘기합시다. 예. 제가 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강의하신 어떤 분이 저에 대한 정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 부에는 10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그분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제 사진과 어떤 기사를 가지고 그게 진실인 양 저를 보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될 텐데 다들 그게 맞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10만 넘게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저 한 사람이 얘기해봐야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늦게 한 거예요? 최근에 한 거예요. 그거 다시 수정해달라고 해야죠, 빨리.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들은 사람들은 다 저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믿는 분들한테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타진녀도 그렇고 예. 뭐 설득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경찰의 조사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서 등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타진녀는 믿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2010년 8월 타블로 씨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9월 3일에는 누리꾼들이 검찰에 타블로 씨의 학력 조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2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에 타블로 씨 측에서 22명을 고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 불려간 사람들은 한 11명 정도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력 있는 선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비방의 수위가 좀 낮고 가족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에게는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이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타진요 회원 중 강경한 사람은요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투쟁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안이요. 되게 이례적이에요. 왜냐면 명예훼손 그 정도인데 실형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볼 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실형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요.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어도 타블로 씨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는 그리고 가족을 잃었는데 이건 그럼요. 어떠한 보상으로도 이거는 고통스러웠을 네, 것 같아요. 너무 상처와 고통과 정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상처인데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011년 5월에 이제 강연 등을 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어항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거꾸로 떠오를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언제 이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는지 보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타블로 씨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겐 왜 이 시점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결혼을 한 이 시점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이었냐라는 건데 죄 없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맞다. 지금 이 순간에 타블로 씨한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서는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느꼈죠. 활동을 그 당시에 안 했으면 수익이 없었을 텐데. 없었겠지. 생활은 어떻게 했답니까? 네, 예. 당연히 없었고 생활고에 좀 시달렸었어요. 당시에 그 타블로 씨가 음악 활동을 멈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방송을 못하니까 저작권료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또 당시 상황상 라디오에서도 타블로 씨의 노래를 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저작권료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그때 당시에 수입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방송은 전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왜냐면 일이 소송 있으니까. 중이고 아직 의혹이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사실 이 딸 하루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게 많이 컸을 텐데 하루가 이제 뭐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타블로 씨 머릿속에는 이게 얼마지? 이거 먼저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아이가 사달라는 거를 뭐 먹을 거든 장난감이든 못 사줄 때는 솔직히 많이 비참하죠.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내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랬던 적이 있었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안타깝네요.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사실 새 앨범이 나왔어요. 그때 앨범 제목이 열꽃이었거든요. 왜 열꽃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루가 18개월 됐을 때였는데 애가 감기에 걸려서 열꽃이 막 펴서 자기가 너무 걱정을 했대요. 애 어떡하냐고. 근데 강혜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 낫는다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희망이 느껴졌대요. 아, 그렇구나. 아프고 나을 때는 이런 흔적이 남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도 다시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타블로가 가장으로서 뮤지션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타블로 씨 어머니가 미용실을 헤어샵을 운영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사셨던 곳에 저도 같이 있었어가지고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기 전에는 타블로 씨가 워낙 잘 나갔을 때여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이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헤어샵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지미 회원들이 자꾸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동네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아버지가 힘들어하셔가지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왜? 그래서 그때 이 타블로 사건 씨가 때문에요? 네, 숙환으로 돌아가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타블로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 아버지하고 마지막 나눈 그 대화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병상에서 이렇게 적적해 하시던 아버지가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드렸는데 그 나중에 이제 타블로 씨가 일 관련해서 미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다는데 이제 미팅 중이었으니까
타블로 씨가 조금 짜증이 나서 이제 짜증을 부렸나 봐요.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였다고. 저도 그 방송에서 타블로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펑펑 울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타블로 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태블릿 PC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발견하고서 본인이 그 마지막 통화 때 짜증을 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 책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고 그래서 눈물을 콸콸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타진요 사건 때문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육아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타블로 씨가 다시 많이 괜찮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응원도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최근에 나왔던 앨범도 전 차트 1위를 했어요. 좋아요 노래. 네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잘 극복했어요. 네네. 타블로 씨가 속한 그룹이 있잖아요. 에픽하이가 최근에 해외 투어를 좀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지난 3월에 유럽 7개국 투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려 4개 대륙에 30개 도시를 방문을 해서 총 38회 공연을 펼쳐서 굉장히 팬들한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뭐 연말까지 뭐 다양한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대학교 축제 이런 무대에 서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스타의 스캔들. 이번에는 사기 스캔들에 휩싸여서 억울한 일을 겪은 스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죠? 자, 힌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이 어머니 맞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정말 최고의 기억이 나지 예능이었습니다. 그 우정의 무대 MC를 맡아주셨던 네. 뽀빠이 이상용 씨입니다. 정말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종횡무진 활동했던 MC였죠. 이상용 씨 같은 경우는 MC로 사랑받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거가 있더라고요. 일단 군에서 전역한 후에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서 리어카에 온갖 걸 다 싣고 다녔었대요. 청량리에서 동두천까지 걸어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의 꿈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그냥 무작정 사들고 M채널 그 정문에서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서 이걸 맨날 하다 보니까 정말 결국에는 어떤 한 PD님의 눈에 띄어서 당시 73년도 유쾌한 청백전에서 방송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K채널에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어린이 대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MC가 되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가서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좀 있었던 게 보조 진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조 진행자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 또 어느 날 우연히 MC가 상을 당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반세 연습을 해서 결국 그 MC 자리까지 꿰차게 됐다. 이후에 1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7.8개. 자, 그러던 중 이상용 씨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그 한 아빠가 입술이 새파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병인 거죠. 그때 당시 수술비가 1,8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때가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죠. 1970년 중반이었으니까 이때 이상용 씨가 살던 전셋집이 650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상용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렵죠. 이게 엄청 큰 금액인데. 그렇죠.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으나 돈이 없어 죽는 건 안 됩니다. 대단. 수술하셔! 이렇게 말을 하고 야간업소 4군데 사장들한테 가서 애걸복걸해서 이 선불로 이 돈을 받아서 아이 치료비로. 대단하시.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정말 그 아이에게는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더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요. 예. 그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요. 심장병 어린이 40여 명이 찾아와서 나도 좀 고쳐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쯤 돼서는 이제는 힘듭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용 씨는요. 한국 어린이 보호회를 만들어서 한 명씩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걸 다 실천해 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567명을 치료했고 1997년에는 국민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을만 하네요. 567명이요? 이건 정말 너무 의인이시네. 대단한 일이죠. 평생 봉사하거나 마찬가지죠. 와. 제가 기억하기로도 MC 이상용 씨는 기부천사에 정말 맞아요.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언제나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그 심장병 어린이들한테는 천사 같은 존재죠. 20년이 넘도록 MC로 승승장구하던 이상용 씨가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큰 사건이 있었죠. 1996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상용 씨가 졸지에 죽여 마땅한 이 돼버렸습니다. 이상용 씨가 어린이들의 수술을 위해서 모은 그 기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 뭐 어린이들을 수술시키지 않고 뭐 개인의 그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개인의 부를 축적했다. 뭐 외제차를 탄다더라. 집이 40억짜리라더라.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이상용 씨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 추락했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결국 혐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상용 씨는 여의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대로 잡혀가서 결국 조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충격에 한쪽 눈이 실명 위기까지도 오고 10번 넘게 자살을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너무 억울한 혐의에 휩싸이게 되면 이건 진짜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잖아요. 당시에 우정의 무대로 거의 국민 MC였어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인지도였고 거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 결국 이 일로 이상용 씨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없어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던 아이와 가족들이 실제로 있었을 텐데 왜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심장병 어린이의 가족들이 이 보도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항의를 하려고 방송국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진입하거나 이렇게 목소리 전달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당시에 그 국회의원 출마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정치 볼복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확인이 되지는 않았죠. 실제로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용 씨가 예를 들어 뭐 약간을 좀 빼돌린 뭐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빼돌린 그런 단서라든지 뭐 비슷한 일이라도 좀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뭐 언론의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 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사건이 뻥 터졌거든요. 그때 뭐 국회의원을 총선에서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굴이 유명한 뭐 이런 유명인을 분명히 좀 공천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사건은 그 3개월 만에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되면서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에 대한 그 이 기사, 무혐의 기사가 신문 단면에 살짝 실립니다. 단신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횡령범, 뭐 돈도 명의도 다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방송도 다 잃게 된 거죠. 하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딸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돈은 없으니까는 1년 정도 미룬 상태에서 고작 42만 원을 들고 그냥 바로 혈혈단신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 넘어가서도요 사실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본인이 뭘 할 수 있을지를 보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마이크를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을 해서 하루에 14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워낙 또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처음에는 관광버스를 2대를 담당을 했는데 이후에는 6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면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걸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8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활고는 여전했을 것 같아요.
10평 남짓한 집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 몰래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면서 상추 모종 심는 아르바이트 일을 해가면서 하루에 25,000원 일당을 벌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MC셨던 분이죠. 예. 마음이 좀 찡한 사실이 있는데 이상용 씨가 1996년에 무혐의를 받은 후로 지금까지도 품 안에 그 불기소 확인증을 지니고 다닌다. 얼마나 억울하시면. 가슴에 진짜 사무쳐 진짜. 친 거죠. 소문 하나로 모진 풍파를 겪었지만 그래도 밝게 생활하시는 걸 종종 전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강연이나 지방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병 어린이 1000명 수술 지원을 하겠다. 이 꿈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요즘은 너튜브도 다시 하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살고 대중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 생각엔 이 너튜브를 많이 보면은 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 황영진의 풍문 픽업은 당대 그 시대의 음악 천재, 뮤지션, 정말 천재적인 뮤지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나 여성 보컬리스트들을 다 키우신 분이에요. 이소라 씨, 예. 장혜진 씨, 예. 이런 분들을 프로듀싱 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이소라 씨를 단순에 톱을 올려놓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예상하십니까? 알죠. 알죠. 저희는 알죠. 대충 아시겠죠, 네. 이소라 씨. 정답. 김현철. 정답이었습니다. 김현철 씨입니다. 춘천 가는 기차부터 해서 왜 그래 아래 몰라 그대 안에 불러도 까만 수많은 치마. 명곡들을 내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재예요, 이분이. 천재예요. 예. 자, 그 주인공 김현철 씨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황영진의 풍문 픽업 오늘의 주인공은 90년대 천재 뮤지션입니다. 와, 혼자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서도 다 합니다. 데뷔 30주년 김현철 씨입니다. 예! 와우!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5월 말에 이제 그 제 10집 앨범, 30주년 앨범의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선공개 식으로 5곡 정도를 미리 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11월 첫째 주 정도에 이제 여러분한테 선보이려고 10집 진짜 정식 앨범을 이제 준비 중이에요. 90년대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누리셨고. 뭐 어마어마한. 이것도 또 지자랑은 또 가야 됩니다. 정말 천재 뮤지션 이 얘기는 89년 춘천 가는 기차로 이제 가요계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놀라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음악 전공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공대생이었잖아요. 음악 그죠? 전공이냐 전공 아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도 음악 전공하고는 상관없는. 존 레논과 같은 급이다라고 좀 표현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그 유명하신 분들 보면 음악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거의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20살 그 나이에 혼자 프로듀서도 하고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다 곡 쓰고 자기가 노래만 만들고 자기가 편곡해야 된다고들 생각했죠.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다 누구나 다 그런 그런 거였습니다. 요게 이제 그 천재 뮤지션의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이소라 씨, 장필순 씨, 장혜진 씨, 당대 최고의 이제 여성 보컬리스트 분들을 직접 프로듀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소라 씨는 제가 이제 이소라 씨 앨범 프로듀스하기 전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라는 그룹을 하고 있었어요. 고창현 씨랑. 그 공연장에서 처음 봤어요. 공연장에서 처음 보고 너무 노래가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영화 음악이 있는데 거기 한 곡을 같이 불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곡이 그단의 블루가 된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제곡 갖고 이제 그 프로듀스를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보는 또 지금 세대 분들은 김현철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아니 뭐 몰라도 돼요. 저는 대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지금으로 치면은 그 버스커의 장범준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 정도는 했죠. 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게 아이돌 이제 걸그룹이 김현철 씨를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누가요? 핑클. 핑클하고 또 연관 관계가 있다 뭐 막 조사해 보니까 핑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건 아니지만 네. 옥주현 씨 거는 또 작사를 해주셨다, 작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차태현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네. 고정 게스트, 라디오 프로에 고정 게스트 나갈 때 그때 이제 핑클이라는 가수 나간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1년 반을. 아 핑클하고. 예, 예. 그럼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오빠 동생. 오빠 동생이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핑클의 노래를 또 아, 노래 그거는 주실지는 이효리 씨가 노래 한 곡 하는데 노래를 한 곡 부탁해 그러더라고요. 진짜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노래 부르고 급하게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감성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핑클의 그 감성. 감성이야 옛날보다 더 하지만 옥주현 씨는 계속 노래를 해왔지만 그렇죠. 나머지 세 분은 노래를 뭐 이효리 씨까지는 뭐 그래도. 그래도 이효리 씨도 노래를 쭉 해오셨지만 이진 씨하고 성유리 씨가 이제 연기를 많이 하셔서. 네.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넷이 뭉쳤다는 게 그게 신의 한 그렇죠. 네. 노래는 어떻게 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노래는 되게 그 음폭도 좁고 그냥 박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아무나 따라 부를 수. 정말로 대중적으로 가셨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영석 씨, 뭐 윤종신 씨와 함께 심야 라디오 라이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네요. 형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저희는 팝송 프로였고요. 예. 유영석 씨가 하는 거는 FM 인기가요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질이 틀린 거예요. 틀렸고. 예. 윤종신 씨하고. 팝송이 낫다, 가요가 낫다 이게 아니라 원래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윤종신 씨는 그 당시 AM이었어요. 또 취급 안 하네요. 마이너와 메이저 리그.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자기 왜 황탐정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인기 진짜 많으셨잖아요. 라디오 뭐 DJ 할 때. 소녀 팬들 뭐 난리였어요, 형님. 인기는 이제 청취율로 딱 나오는 거니까. 청취율로 답을 주시네요. 팩트리가. 근데 청취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동시간 때는 굉장히 무조건.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영석이 형 방송하는 거랑 나랑 이제 세제 시간대 점유율이 다 높았어요. 그때는 심야 라디오가 대세일 때니까. 그렇죠. 채널 A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컬 플레이 2라고 이제 시즌 1은 이제 이미 했고요. 시즌 2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디션 프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학가요제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은 슈스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대학생들이 이제 음악 잘하고 끼가 많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소화해주는 오디션 프로가 없다. 그런 취지하에 이제 채널 A에서 이번에 다시 런칭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점을 좀 심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대학생들이니까 역시 재기발랄함을 제일 보겠죠. 그 대학생이기 때문에 느끼는 라이벌 의식이 또 있어요. 있죠. 내가 속한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묘한 그런 게 재밌다니까요. 그걸로? 네네.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녹화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다. 이게 바로 대학생이고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방송을 좀 계속 오래 하셨는데 뭐 가수로서 이제 노래하시는 그 맛도 보셨고 방송 맛도 보셨는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거는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램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것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완전 틀려요. 둘 다 더 재밌어요.
둘 다. 예. 그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는 것과 또 여기는 좀 풀어줘야지 또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그런 그 서로 다른 그게 같은 방송이라는 데 있으니까 재밌죠. 예. 마지막으로 홍모 씨 우리 시청자분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음악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너무 이제 재밌고요. 요즘 제 살만 납니다. 저의 살만 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함께 오셔서 같이 살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서 11월 말에 뵙겠습니다. 아직도 멋지세요. 네.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씨, 제가 그 데뷔할 당시 저 20대 초반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지금 아이돌급보다 더하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인기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윤상 씨하고 김현철 씨하고 맞아요. 그 양대 산맥이었죠.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만들 수가 있지? 그 당시에 처음 듣는 리듬들을 그럼요. 그리고 유지아 씨의 계보를 잇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사라든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적으로, 게 예. 이런 거 있죠. 뭐 왜 그래? 뭐 너무 왜 그래, 너무 스윗해요. 좋죠. 뭐 이런 거. 예전엔 이런 노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예. 개인적으로 저도 DJ 하면서 친해졌는데 굉장히 털털하고요. 네. 서민적이고 맛집 정보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고, 예. 자전거 한때 빠지셔가지고, 다리가 막 진짜 막,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살도 엄청 빼셨었어요. 그때. 네네. 이분이 그 예능을 오래 하셔갖고 은근히 웃깁니다. 말 재밌어요. 말을 그리고 제가 이제 잘하세요. 저평가됐다라고 하니까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또 자랑을 엄청 하십니다. 근데 또 음악 얘기 나오면은 진지해집니다. 확실히 음악인이에요. 10월에 김현철 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채널 A의 새로운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컬 플레이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김현철 씨의 멋진 활약 풍문쇼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다 누명을 벗은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